죽을 고비와 6년이 넘는 형무소 생활, 그리고 반복된 연금과 해외 망명 생활 16년. 평생 행동하는 양심으로서의 신념을 저버리지 않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 그의 인생 역정은 조국의 민주화와 인권 회복을 위한 끝없는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목포에서 100길로 60km, 전남 신안군에 있는 자그마한 섬 하이도가 바로 그의 고향입니다. 1925년 그는 이 섬에서 소장농인 아버지 김은식과 어머니 장수금 사이의 네 형제 가운데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드넓은 바다를 벗삼아 어린 시절을 보낸 소년 김대중. 그는 7살 되던 해 서당을 다니며 천자문과 동문 선습, 소학 등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33년 하이도 보통학교에 편입합니다. 하지만 자식 교육에 헌신적이었던 부모님은 고향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하이도 보통학교는 4년제여서 상급학교 진학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어려서 거기 학교를 다녔고 많이 다녔거든. 내가 그거를 그 바닷가에 놀러. 네. 거기서 많이 놀러 다녔고. 네. 또 집이도 애랬을 때 내가 그 집에 가서 많이 내가 그 집에 가서 내가 지냈고. 그렇게 친절히 살았어. 그러다가 학교를 목포로 전학을 왔지. 번화한 도시 목포로 이사 온 뒤 그의 어머니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숙박업을 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소년 김대중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은 바로 어머니였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굴은 저 아버지 많이 닮은 거, 성질이든지 뭘 하는 것은 기질인지 하고 하시고 어머님 닮으시고. 뭐 어떤 기질이었는데? 뭐이든지 않고 얼마나 저 대기 어머님을 자고 항소에 보통 하면 어글어글해. 사람이 다 놀려. 여장부였어, 자고 여장부. 어린 시절부터 총명했던 그는 도시의 학교로 전학 와서도 줄곧 1, 2등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포 북교초등학교를 1등으로 졸업하고 1939년 5년제인 목포상업학교에 진학합니다. 이곳에서도 김대중은 일본 학생들을 제치고 급장을 맡을 정도로 뛰어났고 성적도 여전히 1, 2등 자리를 지켰습니다. 무엇보다 독서량이 방대했던 그는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데 뛰어난 언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일본인 교사도 무척 아꼈다고 합니다. 해방 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갔을 때, 대통령이 돼가지고 일본 갔을 때 만난 담임 선생이에요. 이 무쿠모토 선생이라는 선생이 이 김대중에 대해서 굉장한 말하자면 애착이랄까, 다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급장하고 보니까 아주 높이 평가했죠. 하지만 졸업반이 되면서 그의 성적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당시엔 학적부에 기록된 내용도 사뭇 달라져 있습니다. 독서력이 있고 지능이 우수하지만 사물을 비판적으로 봄, 경계를 요함. 일제시대 청년 김대중은 나라 없는 서름과 앞날에 대해 누구보다 힘겨워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김대중도 5학년 때 그렇게 성적이 나빠진 것이 그런 것에 대한 앞날에 대한 희망, 그런 것이 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혼자 내가 해봅니다. 왜냐하면 나도 졸업하던 해에 그 희망을 잃어버렸죠. 목포 상고를 졸업한 김대중은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목포의 한 해운회사에 취직합니다. 그즈음 그의 인생의 첫 번째 반려자를 만납니다. 1945년 조용하면서도 강한 여성이었던 차용애 씨와 결혼해 두 아들 홍일과 홍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광복을 맞은 뒤 그는 다니던 해운회사를 인수해 운영했고 1948년에는 목포일보 사장에 취임합니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그는 첫 번째 죽을 고비를 맞게 됩니다. 퇴각하는 공산당에 연행돼 처형당할 위기에 몰린 것입니다. 당시 김대중은 목포에선 꽤 재산이 있는 자본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무소에서 처형장으로 끌려가던 중 그를 태운 트럭이 고장나면서 북쪽으로 탈출했습니다. 해고랑을 차고 같이 챘어. 그 자동차에 올라가다가 다 싣고 우리가 길 뒤에 탔는데 떨어져 살았지요. 죽이러 갈 때 떨어져 살아버렸어. 정신도 없고요. 너무 당하는 것이니까 같이 당해야 하신다고 이제 죽을 각오를 했지. 그가 처음 정치에 뜻을 두게 된 것은 1952년 이른바 부산 정치 파동 때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부산에서 비상계엄령을 내리고 주요 야당 인사들을 국제공산당원으로 날조해 강제 연행했던 것입니다. 그는 훗날 당시의 심경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박사가 자기가 국회의원 지지자가 3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대통령 선거하면 질 것 같으니까 직접 선거하자고 이래가지고 유명한 부산 정치파동을 일으켜가지고 불법적인 개헌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 박사가 마지막에 대통령이 다시 되는 이런 등등을 볼 때 이렇게 정치가 잘못돼가지고는 국민도 행복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앞으로 공산주의하고 대결해서 이길 수도 없다. 그는 1954년 목포에서 처음으로 민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합니다. 하지만 이승만 정권의 방해로 실패하고 이어 제4대 민의원 선거에서도 자유당의 방해로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계속된 좌절로 힘든 시간을 보내던 그때 부인과도 사별하게 됩니다. 하지만 4.19 이후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내각제가 출범하면서 장면 박사는 그를 여당인 민주당의 대변인으로 지명합니다. 비로소 정치 무대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1961년 강원도 인제에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비로소 제5대 민의원에 당선됩니다. 하지만 그는 국회에서 선서조차 하지 못합니다. 박정희가 주도한 5.16 쿠데타로 국회가 해산되고 군부에 의해 정권이 장악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쉽게 진압될 줄 알았습니다. 그날은. 그래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등록해 놓은 것이 신분의 안정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17일 날 국회에다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18일 날 국회가 해산되고 결국은 이 군사쿠데타는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당시 그는 용공 혐의로 체포돼 3개월 동안 조사를 받게 되고 정치적으로 암담한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이 시기에 정치적 동지이며 친구이기도 한 이희호 여사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63년 목포에서 제6대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된 뒤 박정희 정권에 맞서서 의정 활동에 전념합니다. 정치권에 큰 파란이 일어난 1970년 봄. 김대중과 함께 야당에서 활동하던 당시 신민당 원내 총무 김영삼이 폭탄 선언을 합니다. 이른바 40대 기수론이 그것입니다. 당시 신민당 총재와 부총재가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다음 대통령 선거에 대비할 수 없게 되자 40대가 나서야 한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당내 기류를 타고 서서히 확산되기 시작했고 1970년 9월 전당대회에서 김대중과 김영삼은 첫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는 당시 33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신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됩니다. (1971년) 대통령 선거에 처음으로 도전할 당시
그의 나이 45이었습니다. 제7대 대통령 선거는 사실상 여당의 박정희 후보와 야당의 김대중 후보의 1대1 대결이었습니다. 공화당의 박정희 대통령 후보는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를 94만 6,900여 표 차로 눌러 제7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한 달 후 8대 총선거 지원 유세를 위해 광주에서 목포로 가던 중 도로상에서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두 번째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 이후 그에겐 시련의 나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당은 유진산 씨와 당시 박정희 정권은 3선 개헌을 추진하고 있었고 그는 헌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지방에서 지원 유세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이제 쭉 가는데 저쪽 14톤 트럭이 오더라고요. 어디 우리 차를 보더니 90도 각도로 팍 깎아가지고 맞으면 달라들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참 다행히 살라고 우리 운전기사가 막 속력을 냈어요. 그러니까 저 차가 우리를 정면을 못 받고 뒤에 트렁크를 살짝 받았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이 사고로 양팔의 정맥이 끊어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리의 고관절 장애는 이 사고의 후유증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안정되고 능률적인 민주 질서를 이룩한 그리고 박정희 정권은 1972년 10월 유신을 단행합니다. 신병 치료를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던 김대중은 결국 돌아오지 못하고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일본 땅에서도 침묵하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10월 유신이 선포되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유신 선포는 바로 총독제로 가는 길이다. 1인 영구 집권을 해체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근원적으로 말살하는 것이고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 함으로 자기는 일본에 남아서 반유신 독재 민주화 투쟁을 하겠다. 그는 일본과 미국 교포들, 나아가 일본의 정치인과 언론사에 10월 유신의 부당성을 알리고 한편으론 민주인사들을 중심으로 단체를 만들 준비에 들어갑니다. 김대중 선생의 그 구상은 세계 각 지역에 한민통 지부를 본부를 만들고 장차는 원국에 총본부를 만들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한민통 결성을 불과 며칠 앞두고 그가 중앙정보부에 의해 피랍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1973년 8월 8일) 도쿄의 한 호텔에서 일본을 방문한 민주계 인사를 만나고 나오다가 복도에서 누군가에게 납치된 것입니다. 여기서 아마 납치 당했죠. 당시 그는 비서진을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양일동 선생이 한국에서 민주화운동을 하고 있었고 또 야당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기가 아주 어렵고 그 상황에서 해외에 나가서 그리고 그 당시 지목으로 받고 있었던 김대중 선생한테 만나는 것은 아주 상대방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그런 마음으로서 혼자서 오셨죠. 옷가방과 여권은 주인을 잃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측근들은 그의 납치 사실을 일본 경찰과 정치권 그리고 제야 인사들에게 알리고 구명운동에 나섰습니다. 일본에는 언론사회니까 마스코미가 제일 좋다고 그리고 마스코미에 연락을 했어요. 근데 할 것은 뭐 다 하고 이 진상을 갖다가 뭐 바르게 된다고. 이 사건은 일본과 미국에서 박정희 정권에 반대하는 운동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도 그의 구출 작전에 직접 관여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던지는 순간에 미국 정보기관이 탐지하고 이래가지고 비행기가 와서 못 죽게 막아서 살았어요.
그가 천신만고 끝에 풀려난 것은 납치된 지 닷새 만인 8월 13일 밤 동교동 자택 앞이었습니다. 손목과 발목 그리고 얼굴에 난 상처는 당시 그가 어떤 고초를 겪었는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조국으로 돌아왔지만 그 사건 이후 김대중은 기약 없는 가택연금 생활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는 연금 상황에서도 반유신 반독재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976년 3월 1일 그는 윤보선 선생 등과 함께 명동성당에서 민주구국선언을 주도합니다. 유신체제 하에서 박정희 정권을 처음으로 정면 비판한 의거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는 문익환, 윤보선 등과 함께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징역 8년형을 받게 됩니다. 정치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경험해야 했던 교도소 생활. 그는 그 기간 동안 방대한 양의 다양한 책들을 섭렵하며 국제 상황에 대한 안목과 자신의 세계관을 다져나갑니다. 당시에 교도소에서 그 수용자들에게 번호를 먹였는데 이게 아마 수번이라고 여기 쓰여 있는 것 같고요. 37번이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37번이라는 거, 그 다음에 대통령의 성함이 좀 있고, 이 책에 도서명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네요. 친일문학론이라고. 수감 생활 중 가족의 안부가 궁금할 때는 감시의 눈을 피하기 위해 종이에 못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자신 때문에 늘 고통을 당해야 하는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운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는 2년 9개월 만에 형 집행 정지로 풀려나지만 여전히 가택연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국 정치는 격동의 한가운데 서게 됩니다. 12.6 사태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되고 80년 2월 그는 사면 복권됩니다. 하지만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이에 반대하는 시위도 격렬해집니다. 80년 5월 17일 신군부는 마침내 비상계엄령을 전국에 확대하고 국회와 정당을 해산시키기에 이릅니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동교동 자택에 있다가 신군부에 연행됩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가자면 갈 테니까 그런 무리한 짓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제 안에 가서 옷 갈아입고 그 사람들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더니 이 중앙정부 지하실로 나를 데리고 간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5월 10일 저녁에 갔는데 저를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것은 바로 다음 날인 5월 18일이었습니다. 당시 민주화를 갈망하던 수많은 시민들이 신군부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80년 9월 17일) 그는 군법회의에서 내란 음모죄로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 때 시민들을 선동했다는 이유였고 일본 망명생활 중 반국가단체를 조직했다며 반국가단체 수괴죄를 덧붙였습니다. 81년 대법원 상고 역시 기각되면서 그는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사형만은 피했으면 하고 간절히 바랐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 그는 당시의 심경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이렇게 죽지만 내가 이 역사 속에서 국민의 마음속에서 반드시 전두환이나 박정희 씨보다는 내가 더 말하자면 바르게 살았던 걸로서 평가된다. 또 그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상당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형 판결 소식이 해외에 알려지면서 구명운동이 잇따랐습니다.
그가 망명 생활을 하며 민주화 운동을 했던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それで金大中さんが軍事法廷で休刑死刑の判決を受け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したので金大中氏らを殺すなという市民の運動がまた起こりまして、私はその中にいました。それでその年80年という年は81年の金大中さんの大法院での判決確定、そして減刑無期懲役減刑措置が取られるまではかなり運動を一生懸命やっていました。金大中氏の身柄の問題については、かねてから日本政府としては重大な関心を持っておるということを韓国政府に、機会あるごとに再三再四にわたって我が方の考えというのは伝えてございます。申し入れもしてございます。今後もその方針に変わりはありません。 미국에서도 교포들을 중심으로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미국 정부도 이 사태를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미국에 있는 우리 한국 교포들이 데모한 것도 중요했고, 리간도 한국이 이래서는 안 된다. 미국에서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은 본래 CIA가 일본에서 수장하려고 하는 것도 살려주지 않았어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물들은 살려두는 것이 옳다 하는 그런 정책이 있은 것 같아요. 김대중 납치 사건 때 미국 CIA의 서울 지부장이었던 그레그 씨가 이때 백악관 안전보장 스텝이었습니다. 그가 이 문제를 정식으로 들고 나섰습니다. Within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here was a great debate about how we should protest this. And some people thought we should make a very large public protest, and others, including myself, felt that we should make a quieter protest. And so that line of thinking won out, and so I accompanied then Secretary of Defense Harold Brown to Korea. And we met with President Chun Doo-hwan and talked to him about the Kim Dae-jung case, and told him that if Kim Dae-jung were to be executed, it would cause a tremendous reaction abroad. 국제 여론과 민주국가들의 압력 덕분에 그는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또 20년형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1982년 12월 23일) 그는 2년 7개월 만에 형 집행 정지로 풀려나 미국 망명길에 오릅니다. 그를 보기 위해 각국의 언론들은 물론 많은 인파가 워싱턴 공항에 몰렸습니다. 저는 원래는 한국서 석방돼서 한국에 있기를 바랬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과 또는 가족과 주위 동기들의 권고가 우선 야간 어디서고 자유롭고 안전하게 몸을 치료하는 것이 성결 문제라는 권고에 의해서 나로서는 잠시의 생각으로 미국에 왔습니다. 짧게 깎인 머리. 미국행을 택한 이유는 전 대통령이 그가 미국으로 떠나주면 감옥에 갇혀있던 민주계 인사들을 풀어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조국의 두 발을 디디지 못한 채 낯선 땅을 전전해야만 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 이국 땅에서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서슬퍼런 군사정권 시절 교포들은 마음속으론 그를 지지했지만 앞장서서 도움을 주진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땅한 거처를 마련하지 못한 그에게 손을 내민 곳은 종교단체였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모두 입장이 곤란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한국에 있는 가족이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이제 대사관 그 CIA 요원들이 그렇게 이제 우리한테 얘기했을 때니까 도와주고 싶어도 전부 이제 뒤에서 도와주려고 그러지 나선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위에서는 워싱턴 주교님은 그 한바오로 신부님을 통해 가지고 좀 도와줘라 이제 이렇게 나오시니까. 그는 이곳에서 열흘 정도만 머물렀지만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하는 2년 3개월 내내 종교단체와 신자들의 도움이 큰 힘이 됩니다. 아들 홍업이 결혼한 것도 바로 이곳에서 생활하던 중인 83년 가을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사진입니까, 이게? 요거는 이제 우리 신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 사회, 미국, 한국 교포 사회 눈치를 보지 않고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도와주신 분, 거기 빠진 사람도 많습니다. 이후 그는 미국 정부의 배려로 아파트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워싱턴 시내에 있는 까다로운 경비 시스템이 갖춰진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변 보호를 위해 늘 미국 교포들이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옛날에는 교포들 중에서도 꼭 이렇게 운동을 하셨다거나 체격이 좋은 분들이 그 경호를 한다고 이렇게 자원해서 선생님 뒤에 여기 계실 때 늘 따라다니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분이 쓰러지면 우리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때 대안이 없었어요. 대안이 없었어요. 그는 여기서도 조국의 현실에 대해 고민합니다. 그리고 군사정권의 부당성과 민주인사들이 탄압받는 현실을 알리기 위해 활동을 시작합니다. 우선 교포들과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강연을 합니다. 주로 하시는 말씀은 한국에서 탄압받고 있는 제야 정치인들이 이렇게 참 혹독하게 고문당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만히 침묵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선생님이 기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게 그 행동하는 양심에 대해서 늘 가르치셨으니까. 그리고 이곳에서 1983년 2월 한국인권문제연구소를 만듭니다. 평소 그의 신념대로 행동하는 양심으로서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언론들과 접촉하며 한국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조직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그분이 주로 하시는 것은 첫째로 언론과의 대화예요. 텔레비전도 나가고 언론 기자들과 만나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의 하나였고, 두 번째는 돌아다니면서 이 얘기하시는 일, 인권에 관한 그 의식을 확산시키는 일, 동시에 그것이 김대중 선생의 활동한 근거가 되는 일, 그런 양면이죠. 미국 측 인사들과도 많은 교류를 하게 됩니다. 83년 봄 하버드대 초청으로 강연을 하기도 했는데 당시 미국 정가나 학계에선 그에게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American politicians were always ready to meet with him. Kennedy, for example, met him many times. Why did people follow him? Well, I think, and certainly it was what attracted me to him, was that he appeared to be a person who could lead Korea in a democratic direction. And so people may have, maybe all of us, expected too much. He is, as you know, a very big thinker and had very interest in big ideas, was working through those experiences, and much of his attention that time was still in trying to relive and rethink those horrible experiences he had when people tried to kill him. But at the same time, he also began to think
of the big issues. How to bring democracy to Korea, how to get ready for elections in the future, how to resolve the tensions on the North Korean peninsula, and how to keep good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he rest of the world. 그를 만나본 사람들은 그가 언변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늘 사람들의 시선을 끌 정도로 유머가 넘치는 사람이라고 회고했습니다. Whenever he gave a talk, give a speech, Mr. Kim always got very hungry. And so we ate a lot of pizza, and he kept. I mean, it was always the case that when you're in a room full of people, and one of the people is Kim Dae-jung, then he is the focus of attention. And it's partially because he's famous, but it's more because of the way he talks. He is so sharp. 그가 미국에서 활동을 넓혀갈 즈음 한국에서는 김영삼 총재가 무기한 단식에 들어갑니다. 83년 5월 전두환 정권 아래서 침묵을 강요당해온 야당 지도자가 처음으로 시작한 목숨을 건 투쟁이었습니다. 당시 김대중은 이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뉴욕타임스에 기고문을 올리고 미국에서 한국인들과 가두 시위를 벌입니다. 이 투쟁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 민주화 추진협의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85년 2월 돌연 한국으로의 귀국을 결정합니다. 그때까지도 전두환 정권은 그의 귀국을 허락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한국에 들어가시려고 그렇게 들어오지 말라고 정부에서 그때 그 특별한 사명을 두고 이학봉 씨가 왔었어요. 들어오지 말라. 들어오면 반드시 체포해서 체포할 테니까 들어오지 말라. 근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의 들어가는 것을 말렸습니다. 더구나 그때는 필리핀의 야당 지도자 아키노가 미국 망명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마닐라 공항에서 사살을 당한 사건이 일어난 직후였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얘기가 극적이에요. 아키노가 돌아다가 비행장에서 암살당하지 않았어요? 그 직후거든? 근데 지금 돌아간다고 하니까 모두 돌아가시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김대중상이 내가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양반 본래 머리가 비상하고 정치력이 좋으니까 미국 언론계 정치계에 이 얘기를 확산시켰어요. 결국 그는 귀국을 강행했고 비행기엔 전 세계 언론사들과 그의 신변을 보호해주기 위해 미국의 각계의 지도자들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2년 3개월 만에 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연행돼 또다시 가택연금이 되고 맙니다. 나흘 뒤엔 12대 국회의원 선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 12일 치러진 선거에서 김영삼이 창당한 신한민주당이 민주화 바람을 타고 제1야당으로 부상합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키고야 말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시대 정치를 더욱 그가 길고 긴 연금 생활에서 풀려난 것은 한 달 뒤인 3월 6일 전 대통령 취임 4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조치였습니다. 그는 김영삼 총재와 함께 결성한 민추여벌 발판으로 반독재 투쟁을 벌여 60항쟁과 6.29 선언을 이끌어냅니다. 이장한 각오로 역사와 국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직선제 개헌을 하고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되면서 초미의 관심은 야권의 후보 단일화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의 대화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총재와는 끝내 야권 후보 단일화에 실패합니다. 국민이 보시다시피 같이 다니면서 봤지만 나를 그렇게 절실히 대통령 후보로 나오라고 하고 만일 내가 대통령 후보 안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 돼야만 지금까지 소외받았던 그 서민 대중,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이 해결된다. 또 내가 대통령이 돼야만 이 남북 문제가 말하자면 전진적으로 풀려나간다. 이러한 생각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의사를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간다고 할 때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봅니다. 한 70% 정도 표로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이제 말한 것처럼 각계각층의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전두환 정권이 결국 손을 들은 것입니다. 후보 단일화의 실패는 결국 대선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정당의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민주화의 열망도 한 걸음 멀어집니다. 그러나 88년 4월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약진을 하며 의석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합니다. 한국의회사상 처음으로 여소야대 정국이 된 것입니다. 50 청문회가 열릴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90년 1월 집권당이던 민정당과 두 야당이 합당을 하는 이른바 3당 합당 체제가 시작됩니다. 거대 여당의 탄생은 그에게 또 다른 시련이 됩니다. 그리고 이 3당 합당 체제에서 치러진 14대 대통령 선거에서 그는 또다시 실패합니다. 그의 영원한 맞수였던 김영삼 후보에게 패배한 것입니다. 세 번의 대권 도전 실패. 그는 이대로 현실 정치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깊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국경을 넘어서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리더였고 92년 선거에 실패하셨을 때 그 직후에 제가 가서 말씀드린 거는 한국의 지도자라기보다 아시아의 지도자가 될 적어도 동아시아의 지도자 역할을 하실 그런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전체 나라들의 그 공통의 이런 운명에 관련되는 거고. 그는 고심 끝에 1992년 12월 정계 은퇴를 선언합니다. 저는 오늘로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평범한 일시민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40년의 파란 많았던 정치 생활에 사실상 종막을 고한다고 생각하니 감개무량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는 새로운 구상을 위해 영국 케임브리지로 떠납니다. 대통령 선거를 치른 지 불과 한 달 뒤였습니다. 당시 그는 많이 지쳐있는 상태로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비가 주룩주룩 오고 맨날 흐리고 해는 일찍 지고.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세 번째 대통령 선거에서 실패하시고 돌아오신 여기 영국에 왔는데 정말 날씨가 사람 더 심란하게 만드는 그런 날씨입니다. 그래서 도착하셔서 한 일주일인가 열흘 정도는 계속 잠만 주무세요. 그냥 드시고 주무시고 드시고 주무시고. 처음엔 다들 걱정했어요. 저명 인사와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진 것도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렇게 보름을 지낸 뒤 그는 모든 걸 훌훌 털어버린 듯 소탈하고 친근한 모습으로 교민들 앞에 다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국내 정치를 잊고 무엇이 되느냐보다는 어떻게 사는. 제일 최근에 하신 말씀이 조금 웃기시느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대통령 떨어져갖고 그 정계를 은퇴해서 실업자가 돼서 한국에서 먹고 살 수 없어서 영국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좀 잘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씀하셨어요. 영국에서 그가 머무른 곳은 오스트하우스. 케임브리지 대학의 개곤 교수로 초빙된 그는 학교와 멀지 않은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동안의 고단했던 삶을 뒤로한 채 그는 이곳에서 모처럼 여유로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On his little patio balcony, he had nice plants there which he used to tend. Yeah, he seemed very at one with nature, relaxing.
인권운동에 투신했던 그를 사람들은 케임브리지의 만델라로 여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인간적이고 편안한 사람이라고 회고했습니다. We had dinner. He cooked dinner one time because he liked cooking a lot, and it's a very strong smell with Korean food, isn't it, with the kimchi and so on. So he said, "Look, it may not always smell so nice to you, but come and taste it. It's delicious." Yeah, we did, and we had a very nice evening. And he told us his life story, the whole. 그는 하루의 대부분을 이곳 케임브리지 클레어 홀에서 보냈습니다. He would have sat looking out this way. That desk wasn't there, so he looked out over there. And this is where he spent every day when he was in Cambridge. How long? Well, every day he came here? Yes. Yeah. From which time until what time? Can you tell me? Oh, golly. He used to be in most of the days, so maybe from 10 o'clock till the early afternoon. 연구에 몰두하지 않을 땐 유럽의 많은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민주화와 인권운동에 투신했던 그의 삶에 사람들은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유명세가 있지 않습니까?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투쟁, 또 감옥살이, 이런 것들이 이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건 굉장히 멋있어 되는 거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이제 선진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으니까 소위 말하는 양심수, 정치범, 그래서 탄압받고 박해받은 그런 소위 말 순교자 비슷한 걸로 이렇게 바라보니까 굉장히들 평가를 높이 해요. 그는 영국과 독일 등 유럽을 돌며 세계 석학들과 만나 선진 정치 구조에 대해 토론을 하고 폭넓은 교류를 갖습니다. 그와 긴 시간 대화를 나눠본 사람들은 그를 지적 호기심이 무척 많은 정치인이라고 평가합니다. Career politician for someone who spent their whole life essentially as a politician, because he is so intellectually curious, he's so interested in the world and why it is the way it is. And he's got such a broad vision of it. I mean, he has an extraordinarily broad way of seeing what is really happening in the world and what it means. 영국에서 지낸 6개월 동안 그가 끊임없이 고민했던 것은 한반도의 미래, 바로 남북 문제였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통일이라는 민족 과제에 남은 생을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아트평화제라는 맹금은 그러한 초석이 됐죠. 거기서. 그런데 그 아트평화제에 해야 할 것이 뭐냐? 두 가지. 남북 통일과 통일에 전념하시는, 그 다음에 아시아 민주화. 그 두 가지 주제가 나온 데가 캠브리지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그게 결국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연결이 됐고요. 조국에 돌아온 그는 94년 아시아 태평양 평화재단을 설립하고 이사장에 취임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95년 정계의 파문을 일으키며 전격적으로 정계 복귀를 선언합니다. 저는 지난 40년 동안 많은 시련을 무릅쓰고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평화 통일에 노력해왔습니다. 이제 그 노력의 완성을 신당을 통해서 이룩하여 국민 여러분께 마지막 봉사를 하고자 합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실정을 거듭하고 야당은 비판과 견제라는 본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대로 보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정계 복귀의 이유였습니다. 그는 새정치 국민회의를 창당하고 1997년 15대 대통령에 또다시 도전장을 냅니다. 네 번째 도전이었습니다. 당시는 IMF 구제금융체제로 국가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준비된 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켰고 국민들은 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권에 도전한 지 26년 만의 성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정치개혁이 선행해야 합니다. 국민이 주인 대접을 받고 주인 역할을 하는 참여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하겠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어떠한 정치 보복도 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차별과 특혜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무슨 지역 정권이니 무슨 도 차별이니 하는 말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여러분께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그는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킵니다. 하지만 그의 대통령 당선은 아주 각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여야 간의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TJ의 가장 뛰어난 업적은 정권 교체입니다.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었다는 게 제 생각에는 지금은 뭐 그런 생각을 하기가 힘들지만 그때로서는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라는 게 불가능하지 않았는가. 개회식이 끝난 뒤 그는 집권 기간 내내 남북 문제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의 대북 정책은 이른바 햇볕 정책이었습니다. 도울 수 있는 분야에서는 북한을 돕고 싶다. 식량 문제, 농업 증사 문제, 혹은 전력 문제, 여러 가지 북한이 필요한 문제를 돕고 싶다. 그의 햇볕 정책에 힘입어 금강산 관광선이 첫 출항을 하고 남북 관계는 물꼬를 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권 2년도 안 돼 구제금융 체제를 극복하는 업적도 이뤄냅니다. 마침내 우리는 국민과 함께 다짐하고 결의한 바대로 1년 반 만에 IMF 외환 위기를 완전히 이겨냈습니다. 그가 집권 기간에 보여준 가장 큰 업적은 바로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것입니다. 2000년 6월 그는 직접 비행기를 타고 평양을 방문합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마중을 나왔고 남과 북의 정상은 분단 55년 만에 처음으로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6.15 남북 공동선언문이 채택됩니다. 공동성명에 대해서 완전히 합의를 봤습니다.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비로소 한반도에도 화해의 싹이 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정치 인생 가운데 가장 빛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밤잠도 지으시지 않으면서 성안해 주신 국민 여러분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려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남북 회담의 결실은 노벨 평화상으로 이어졌습니다. The Norwegian Nobel Committee has decided to award the Nobel Peace Prize for 2000 to Kim Da-jong for his work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South Korea and East Asia in general, and for peace and reconciliation with North Korea in particular. 2000년 10월 그는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노벨상을 받습니다. 한평생 조국의 민주화와 인권 수호를 위해 희생했던 김대중 대통령. 그는 이 모든 영광을 국민들에게 돌렸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남북한 간의 평화와 화해 협력을 위해 변함없이 성원해 주신 한국 국민 모두에게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생 역시 인권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 것을 약속합니다. 나머지 인생을 바쳐 한국과 세계의 인권과 평화 그리고 우리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을 맹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2003년 그는 5년 동안의 임기를 마치고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퇴임 후에도 여전히 대북 문제와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신념을 버리지 않고 활동을 이어왔던 김대중 전 대통령. 그는 퇴임 7년 만인 2009년 8월
복 많았던 86년의 삶을 마감하고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파란만장했던 한국 정치사의 한가운데서 가장 불행했지만 가장 용기 있는 삶을 살아왔던 김대중. 한국 정치사에 큰 획을 그었던 그의 삶은 이제 역사가 그리고 후손들이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